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완성자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제 가슴팍에 있는 내용처럼 이번 시간도 열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강 중의 시간 50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은요 4번째 시간이고요. 중국사 본격적으로는 2번째 시작인데요. 위진남북조 수, 당 여기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우리 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복습합시다. 복습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춘추전국, 진, 한 배웠습니다. 다 내려놔. 나랑 눈 마주쳐. 눈 마주치고 하나씩 한번 갑니다. 먼저 뭐 있었습니까? 춘추전국 시대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있었고요. 자, 춘추전국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경이 시작됐다, 철제 농기구 있었다,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했던 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물 많아졌었고, 청동 화폐 등장했습니다. 포전, 도전 등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혼란의 시대, 오패치룽의 이 혼란의 시대를 통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자백가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은 법가, 유가, 도가, 묵가 등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가 사상을 채용했었던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했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시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시황제는요, 통일하면 통일 대명사 아닙니까? 화폐, 도량형, 문자 다 통일해 버렸고요. 사상까지 통일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분서갱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도로망도 정비했었고요. 자, 춘추전국 시대 때 등장했었던 군현제를 전국에 실시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건축 또한 일가견이 있었죠. 대표적인 만리장성, 아방궁,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시황릉 같은 것도 있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통치하다 보니까 각지의 반발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반발이 바로 진승 오광의 난이었습니다. 그 이후 혼란에 빠지던 중국은요, 다시 유방에 의해서 한나라가 등장했었고요. 한나라는 초기에 뭐가 있었다? 군국제 있었다. 군국제는 뭐다? 군현제와 봉건제를 믹스하는 제도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치에 의해서 초기 좀 혼란스럽다가 바로 7대 한무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흉노는 북쪽으로 끌어올렸었고요. 동쪽으로는 고조선 멸망하고 4개의 군 설치했고요. 남쪽으로는 베트남 정벌한 다음에 9개의 군 설치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장건이 서양 루트를 뚫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비단길, 즉 사막길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생겼고요. 통제 경제 정책이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거 소금, 철회, 전매제도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책으로 균수 평준법 있었고요. 자, 화폐로는 오수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잠깐의 신이라는 잠깐의 작은 나라가 하나 살짝 있었고요. 그리고 후한 시대 열리면서 도교에 의해 태평도, 오두미도 등의 바탕으로 하는 황건적의 난이 있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나라는요, 시읒과 관련된 것도 좀 많다고 그랬죠. 호족들이 대토지를 가져가다 보니까 한전제도 있었고요. 자, 호족들이 중앙에 정치판에 갈 수 있는 제도, 향거리선제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화 파트의 내용으로는요, 불교가 전례제기도 했었고요. 한나라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한나라에 바로 이 훈고학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역사책 뭐가 있었습니까?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등등도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끝나겠습니다. 되셨죠? 하나 빼놨는데요.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가 국교화되었다. 한문제 때 있었던 거 같이 체크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 정리해 봤고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 그러니까 춘추전국 진, 한이 있었다면 다시 혼란에 빠진다. 우린 그것을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들어갑니다.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 패턴이랑 똑같죠. 혼란의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통일하는 데 단명이고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것이에요. 역시 시험 문제는요, 당나라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당나라. 그래서 2021년은요 6월 모평, 9월 모평에 연이어서 당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아마 수능까지도 당나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이게 수능 전이라서 그 내용 봐주시고, 수나라는 2019년도에 한 번 등장했어요. 그래서 사실 나와봤자 고구려, 무리한, 원정, 대우나 이거밖에 없어요. 답될 건. 그리고 위진남북조. 생각보다 위진남북조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위진남북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냐? 위진남북조 수당인데요. 당나라가 가장 이 파이가 크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그 다음은 위진남북조인데, 위진남북조가 요 위에처럼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수나라는 간단하지만 위진남북조 어떠냐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위진남북조가 은근히 나온다라고 해서 어떤 학생들 보면 막 나한테 와갖고 막 이거 막 블랭크 채워갖고 이거 몇 년도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볼 게 따로 있죠. 여러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걸 집중해요? 이런 연도 외우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진남북조라 함은 중국 3에서 6세기까지 있었던 혼란 시기이다. 끝이에요. 더 볼 것도 없어. 그런데 이거 보면 선생님 그러면 왜 위진남북조예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 시대를 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냐면 후한이 있었죠. 자, 후한이 약해지게 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삼국지의 그 배경 있잖아요. 위, 촉, 오가 있습니다. 그쵸? 네, 뭐 조조의 위나라가 있었고요. 유비의 촉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송건의 오나라가 있었죠. 어쨌든 위촉오요 삼국이 있다가, 자, 위의 전통을 이어받았었던 바로 이 진이 이 삼국을 통일하죠. 그런데 이때 진나라를 공격해왔던 중국 입장에선 5 이민족, 5 오랑캐가 있었어요. 이걸 오랑캐 호자를 써갖고 오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요. 이게 동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요 진이 동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동진이라고 그래요. 요 동진이 송제, 양, 진으로 각각으로 이어져. 요것도 착각하는 게 이렇게 있어서 송제, 양, 진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동진이 이름이 바뀌어서 송나라가 됐다가 또 송나라가 이름이 바뀌어서 제나라가 됐다가 제나라가 이름이 바뀌어서 양나라가 됐다가 양나라가 이름이 바뀌어서 진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 북쪽에서는 자, 이 오호가 16개의 국가를 만들고 그것을 통일한 게 북위예요. 북위는 뭐 동위, 서위 나눴다가 북제, 북주 나눴다가 다시 수한테 다 통일된다라는 것인데 이 시대를 그래서 정리하자면 위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리고 진이 통일하잖아요. 남쪽의 여러 왕조, 북쪽의 여러 왕조 요걸 합쳐서 위진, 남조, 북조, 남북조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브랭크 채우는 거 안 나와요. 순위 절대 안 나와.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있었던 뭐 사건은 이 시대에 있었던 문화적 경향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알아두셔야 돼요. 3에서 6세기입니다. 시기적인 개념 잡아주시고요. 이 내용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뭐 사건이라든가 문화적 경향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게 바로 오호가 되는 것이겠죠. 오호라 하면 선비, 흉노, 강갈, 저족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뭐 이런 이들이 오호다.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촉오가 있었고 이게 진이 통일했을 때 이때 이들이 쳐들어왔다고 했었죠. 이런 5 오랑캐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쪽으로 내려가. 여기 건강인데 여긴 건강을 할지 지금의 난징입니다. 난징. 그 일대로 누가 진이 내려가. 그래서 요 일대 세워지는 게 뭐라고? 동진이지. 그 동진이 송나라가 됐다가 그 다음에 제나라가 됐다가 양나라가 됐다가 또 다시 진나라가 되는 것이죠. 요걸 이제 남조라고 하고요. 여기 이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혼란의 16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통일해? 북위가 통일하는 것이죠. 어쨌든 요 일련의 다 시작을 우리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 이런 거보다 이 시대의 성향, 제도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일단 북위에서 요거 생각보다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구품중정제예요. 이거 봐주셔야 돼. 구품중정제라는 건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 입학사정관 제도예요. 왜? 한나라 때 어떤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향거리선제가 있었다고 했죠. 지방에서 추천하는 거. 누구 추천해? 다 호족 아들들 추천한단 말이야. 호족 그 집안 사람들 추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일로 와. 유성환 일로 와. 너 지방 가갖고 진짜 다른 거 영향받지 말고 네가 면면히 체크한 다음에 좋은 사람 네가 추천해. 추천할 때 9등급을 추천해. 지금도 수능이 9등급 체제죠. 이때 똑같아. 네가 티 안 내고 이렇게 쭉 보다가 진짜 좋은 인물 면밀히 체크한 다음에 와, 이 인물 진짜 인물 쓸만합니다 라고 올려 보내란 말이야. 그럼 우린 이것을 너무나 공정하게 그대로 그냥 관리 채용해버릴게. 이거 너무나 좋은 제도지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구품중정제의 목적은 향거리선제로 인해서 중앙에 진출했던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중정관이라 사람들이 내려가거든요. 중정관들이 내려가. 티가 나 안 나? 어떻게 안 나? 다른 지역 사람이 오는데 티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쪽 호족이에요. 와 왔다. 야! 온갖 막 길에 비단 깔아놓고 먹을 거 막 주고 막 뇌물 먹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좋은 거 막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제 아들내미가 있는데 인사는 시켜야 되겠죠. 성환아 부르는 거예요. 인사드려라. 귀한 분이시다.
안녕하십니까, 유성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허허, 아드님이 참 잘생기셨습니다. 큰일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돈 더 받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정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어. 즉 문제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품중정제가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문벌 귀족화가 가속돼요. 이게 참 문제지. 어쨌든 지금도 몇몇 교육계에서는 사실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야. 예, 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자, 이러한 구품중정제는요, 위나라에서 시작되었었는데 위진남북조 전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기억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북위는 한화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족화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은요, 북위는 16국을 통일했었던 바로 그 대표적인 선비족이 세웠던 이 왕조인데요. 이 쇼문제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민족 출신이지만 이제 한족화시키는 정책을 펼칠 거야 라고 해서 한화정책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족들이 한족처럼, 즉 농경민족처럼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땅을 나눠줘야 돼요. 균전제. 요거 잘 나와요. 참고로 균전제는요, 북위, 수, 당 이렇게 세 나라가 다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북위에서 균전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장제. 요거는 다른 강의에서 막 다른 선생님들은 수업 안 하던 거, 이거 제가 제 강의 필기해 놓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 모평 문제에 나왔어요. 삼장제가. 삼장제라는 게 뭐냐면, 이거 사실 뭐 아주 깊이 아실 필요는 없는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5개의 집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집을 하나의 린이라고 그래요. 이 5개의 린을 또 5개를 모아 놓으면 이걸 하나의 리로 하고요. 이 리도 5개를 모아서 하나의 당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당이라는 건 125가구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형태로 향촌을 조직해 놨다라는 거죠. 이거 뭐 복잡해. 이게 뭐 125가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제는 유목민족의 전통이 아니라 농경민족 체제로 통치한다는 내용이죠. 선비족의 복장도 금지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선비족의 언어도 쓰지 못하게 해요. 선비족의 성씨도 못 쓰게 해요. 사실은 러양이라는 수도도 천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한족화시키는 정책인데, 여러분, 한화 나오면 좀 저는 참 뭔가 마음속에 결리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한화 이글스의 팬입니다. 한화 정책. 제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나띵 위키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EBS 강사가 된 지 10년도 넘었잖아요. 여러 뭐 매스컴 저 방송 3사 다 나와보고 뭐 제가 일주일 동안 나오는 방송도 해보고 제가 할 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력보다 전 이걸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합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요거 수업할 때마다 나 하나 이글스 팬이다, 하나 이글스 팬이다 하고 제가 몇 년을 얘기했더니 이게 나띵 위크에 하나 이글스 유명인 팬이 나왔어요. 거기에 당당히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있습니다. 유성완. 근데 여러분 이거 놀라지 마세요. 여기 이제 인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편집해서 봤는데 제 밑에 박보영 씨가 있고요. 그 밑에 송중기 씨가 있고요. 그 밑에 조인성 씨가 있고요. 그 밑에 차인표, 차태현 씨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화 이글스 유명인 팬입니다. 이거 제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참 보람이 많이 느껴진다. 중요한 건 한화 이글스가 저는 뭐 지금은 늘 꼴찌 틈이라고 해서 뭔가 좀 사람들이 다 애처롭게 저를 바라보지만 전 언젠가 하나 왕조가 열리길, 하나 우승하는 날 제가 그 야구장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 꼭 TV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북위 한화 정책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이거 생각하시면 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사마염이 세운 나라가 내분으로 혼란에 빠지자 이 틈을 타서 오호가 화북 지역에 여러 왕조를 세웠대요. 16개의 국가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오호 중에 하나인 선비족이 세운 이 왕조는 화북 지역을 통일하고 새로운 토지 분배 제도를 마련하였다. 균전제 말하는 것이겠죠. 이 제도는 양인의 경우에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요. 노비에게도 양인의 규정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소에게도 토지를 할당하는 바로 그러한 제도. 무슨 제도다? 바로 북위의 한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화 이글스 내가 팬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좀 우리 한화 이글스 하면 좀 애처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좀 안타까운 느낌 있잖아요. 늘 꼴찌를 하니까. 그래서 저거 선생님 말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증명사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제 아내랑 이제 한화 이글스, 저는 구대성 그 선수의 어마어마한 팬이거든요. 그 저질 입고 잠실 야구장에 가서 함께했던 얘기고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전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근데 저는 말년에
대전 내려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직에 은퇴하면 하나 이겼어요. 전 경기를 제가 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와이프는 같이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럴 정도 꿈이 있을 정도로 저는 어마어마한 팬입니다. 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남북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 있고요. 남쪽에 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은 송제양진할 때 그 송이에요. 송. 전체가 송이죠. 그래서 송나라가 없어지고 제나라 있고요. 제나라 없어지고 양나라 있고 없어진 다음에 다시 진나라. 이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북에서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원래 북위의 수도는 평성, 즉 다툰이라는 곳이었었는데요. 러양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합니다. 요것도 한화 정책의 하나였었다라는 것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북쪽에 있는 여러 왕조들, 특히 여기에 있는 특징과 요 남쪽에 있는 왕조들의 특징이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 북쪽에 있는 왕조는 이민족 왕조잖아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한족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야, 너네 나 존경해? 라고 한다고 존경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그들이 뭘 강조하냐면 불교를 강조해요. 불교를 장려해요. 야, 부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 아니? 네, 불교 믿어. 불교 믿으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할게. 라고 해서 실제로 불교를 장려해요. 근데 이 장려한 목적이 뭘까요? 왕권 강화예요. 이민족 왕조였었던 이들 입장에선 불교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이 당시 불교는 여러분 귀족 불교, 왕족 불교예요. 왕족불 사상이에요. 야, 너 부처님 보고 싶지? 불침이 생겨서. 지금 부처님이 살아있는 왕이야. 왕한테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을 사랑하는 거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형 석굴 사원 같은 것들을 많이 짓습니다. 뭐 윙강 석굴이라든가 룽먼 석굴 사원 같은 것들을 많이 져요. 대형 석굴 사원 같은 거. 불교 장려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편 남조 쪽에서는 어땠을까요? 창피하죠? 이민족,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었던 이민족한테 자신의 근거지를 뺏겨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고등학생이죠? 등치 좋은 중학교한테 돈을 뺏긴 거예요. 아, 형! 성환이 형 일로 와봐.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어. 어이구 귀여워. 어이구. 근데 막 중학교 애들이 키가 2m야. 누가 봐도 중학교인데 키가 2m야. 근데 중학교인지는 알겠어. 근데 나한테 용돈을 좀 달래. 그냥 돈을 뺏는 것이죠. 저는 맞기 싫어서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기분이 어때요? 근데 이게 나보다 나이 많거나 이런 사람한테 뺏겼으면 괜찮은데 누가 봐도 중학생이야. 근데 나는 무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을 뺏기고 집에 왔어. 뭔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현실을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맞아요. 현실 도피적 성향이 나타나요. 이때부터 어쨌든 강남 지역, 즉 양쯔강, 창장강 일대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고 한족 왕조가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 도피적 성향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자, 대나무 숲으로 들어간 7명의 현자를 뜻하는 중림칠연. 청담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야, 속세 이야기 하지마. 그런 얘기 깨끗하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좋은 이야기만 하자. 깨끗한 이야기만 듣고 살자라는 게 청담 사상이에요. 즉 노장 사상이 유행해요. 언제? 남조에서. 당연한 거겠죠. 현실 도피적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문화적으로는 도연명 중요합니다. 귀거래사. 이거 속세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사륙, 변여체 이런 건 잘 안 물어보지만 그래도 혹시 나올지 몰라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림으로는 여사잠도, 뭐 고개지에 여사잠도 있고요. 왕이지에 글씨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도연명의 귀거래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윙강석굴 불상이 되겠고요. 이게 중림칠연이죠. 중림칠연. 그러니까 요 윙강석굴 불상이 나오면 북조. 요건 중림칠연 나오면 남조의 현실 도피적 성향. 대표적인 게 귀거래사죠. 돌아가리로다. 전원이 황무하려니다. 황무하다라는 게 뭐냐면 뭐 황폐하고 거칠다 뭐 이런 느낌이죠. 왜 안이 돌아가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제가 볼 것도 없어. 동쪽 둔턱에 올라 휘바람 시원하게 불고 맑은 흐름에 나가 시를 짓는다. 이렇든 변화타고 인생 다할 때까지 가려거니와 천명을 즐기는데 또 무엇을 의심하랴. 야, 속세 거기서 뭐 아둥바둥 살아서 뭐해. 나 자연과 벗삼아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귀거래사, 바로 남조의 대표적인 문화의 모습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것이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581년에 등장하지만 589년에 통일하거든요. 누가? 수문제가. 그리고 618년, 즉 통일한 이후 30여 년 만에 망해요. 참 특이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나라는요, 옆에서 보면 정말 특이해요.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초기에 너무나 완벽에 가까웠어요. 무슨 말이냐? 중국은 다시 재통일하죠.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귀족권을 약화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구품 중정제를 폐지시켜버려요. 이거 너무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수문제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즉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과거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요거는 세계사보다는 한국사에서는 과거제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과거제는 고려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걸 갖고 오냐면 수나라의 과거제를 갖고 온 거예요. 전 세계 최초로 관리를 공개 경쟁으로 뽑는 거야.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었다고. 어마어마한 제도예요. 구품중정제를 폐지해버리잖아요. 이 호족들이 문벌귀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개 경쟁으로 관리를 뽑는다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균전제를 바탕으로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조용조라는 세금을 얻고요. 이 조용조에 대한 자세한 건 이따 당나라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땅 나눠준 일반민들한테 이 군대적 책무까지 주는 부병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너무나 완벽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과거제까지 있었어. 선생님, 근데 왜 빨리 망해요? 사람을 잘못 세웠거든. 제도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 수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독고황후라는 황후가 있었습니다. 독고황후라는 황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독고황후라는 인물은요, 제가 아는 한 왕의 아내로서, 황후로서, 그러니까 황제의 아내로서, 황후로서 가장 남편을 가장 잘 컨트롤하는 인물이 독고황후예요. 독고황후. 얘기했대요. 당신은 왕이지만 왕이 방탕해서 되겠습니까? 왕이 사치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이 남편을 엄청나게 간섭하는데 수문제가 독고황후 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황제는 되게 후궁들이라든가 이런 그 궁녀들이 많잖아요. 누구도 터치 못하게 해요. 그리고 황제의 아들은 나만 낳을 수 있어 라고 하고요. 실제로 다른 뭐 궁녀란 이런 게 약간 이상한 기류가 있으면 그 궁녀를 이제 뭐 멀리 보낸다라든가 심할 땐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독고황후를 통해서만 이 자식이 이제 낳아지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수문제가 말년에 독고황후를 이제 몰래 이제 좀 마음에 있는 궁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독고황후가 그걸 알아내서 죽여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수문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야이씨! 한 다음에 말을 타고 궁구 뛰어나가서 막 해나가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하들 따라가면서 황제폐야 막 이러고 있어서 하는데 야, 내가 진짜 이러고 살아야 돼? 진짜 내가 이러고도 뭐 황후를 용서해야 돼? 이렇게 기록은 있는데 어떤 사가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독고황후가 자기도 죽을지 몰라서 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가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독고황후가 그렇게 왕 컨트롤 당했어요. 당시에 황제도 이렇게 컨트롤 당하는데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잘했겠죠. 그런데 이 수문제가 원래 이름이 양견이거든요. 양견의 첫째 아들이 양용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황태자였었겠죠. 근데 그가 방탕한 거야. 엄마가 볼 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남자애가 저러면 안 되는데, 황제가 될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막 하고 있는데, 둘째가 누구냐면 양광이에요. 얘도 사실 성향은 비슷한데 눈치가 빨라. 그럴 때 엄마 볼 때마다 참 형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저래서 어떡합니까? 사치에 문란이라니요. 황태자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어머님, 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밖에 없구나. 그래서 독고황후의 건으로 이 황태자 자리를 양광한테 넘겨놔요. 그리고 나서 독고황후가 죽습니다. 근데 이 말년에 이때부터 이제 그가 황태자가 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힘이 점점 빠지거든요. 그때 그가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아버지의 후궁까지 얘가 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이놈 하고 화를 낼 때 아버지도 죽이고 형도 죽여요.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니 그가 바로 수양제입니다. 수양제는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뭐 고구려의 원정.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따르면 113만 대군을 동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군이 한 50만 조금 뭐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2021년, 2022년에 대한민국의 육군 군대 전체가 5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1500년 전에 수나라가 113만 대군을 동원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수나라가 망하지. 뿐만 아니라 그는 대우나, 여기서 말하는 대우나 간단하지만 진짜로
이 중국의 수백 명의 황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최악의 황제 수문제 바로 나옵니다. 수양제 바로 나옵니다. 예, 그가 뭐 사람들한테 세금 걷고요, 뭐 많은 사람들 죽이는 거 일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운하 건설한 다음에 지금으로 따지면 항공모함 같은 배 지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끌라고 하고요. 내가 황제가 오니까 니네 어때? 음식물 갖다 내, 금은보화 갖다 내. 이거 해갖고 사람들이 살아나질 못하는 거야. 국가 재정은 치명타가 되고요. 농민의 불만은 극에 달합니다. 이런 나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좋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사람을 잘못 세는 것 때문에 수나라는 30년 만에 망해버려요. 통일한 지 30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가 나오면 여러분 이거밖에 안 나와요. 보통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여기 뭐 영제거, 통제거라고 해서 대운하 있지 않습니까? 이 대운하, 그 다음에 고려의 무리한 원정, 요 두 개밖에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나라입니다. 단명한 이후의 왕조는 엄청나게 또 다시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조, 럭셔리 왕조, 당나라입니다. 바로 이 당나라, 뭐 대략의 영토 나와 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라 함은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사 말고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있죠. 동아시아사는 한중일입니다. 이 한중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동아시아사라는 하나의 문화권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당나라 때 만들어졌던 문화권 때문이에요. 왜? 세 나라가 공통적인 문화적 요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율령, 하나의 법적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불교. 한중일이 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게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이었고요. 계속 갑니다. 자, 당나라 하면 또 뭐 여기도 여러 스토리들이 남아 있죠. 당나라 세웠던 이연이 있고, 근데 시험 문제는 별로 나올 거 없고요. 당태종, 그 다음에 당고종, 그 다음에 요 가운데 특천무 있는데 특천무는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종, 양귀비의 남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혼란에 빠지다가 황소의 난 이후 주전충의 난으로 멸망. 요거 있는데 하나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나라 세운 사람이 이연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냥 세웠습니다. 끝. 뭐 다 알 필요 없잖아요. 우리 세계사 문제 푸는데. 당태종은 살짝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셔야 돼요. 일단 당태종은 정치를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요 당시의 정치를 정관의 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후대 황제들한테 야, 황제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나름의 교과서를 써요. 그게 바로 정관정요예요. 그래서 이 당태종의 시기를 정관의 치라고도 하고요. 무엇보다 체제정비를 합니다. 체제정비. 율령 확립하고요. 삼성육부제. 요거 이제 수나라 때 있었던 제도를 훨씬 더 좀 약간 이 당나라 현실에 맞게 정비했던 것이고요. 대외 팽창하면서 동돌고를 복속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돌궐. 이 돌궐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인 건 알죠? 이 돌궐이 정말로 이 당시에 초원일 때 어마어마한 대륙이 있었는데 이때 동돌궐을 복속시켰던 것이고요. 이 돌궐의 하나의 이 계파가 쭉 이어지면서 나오는 게 이 뭡니까? 튀르크족이고요. 이 튀르크족이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터키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한때 정말로 이 이슬람권의 서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막강했었던 뭐 셀주크 튀르크라든가 오스만 튀르크, 즉 오스만 제국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했던 나라입니다. 어쨌든 그 돌궐족을 이 동돌궐을 복속시키기도 했던 게 바로 당태종입니다. 그리고 당고종인데 요때 넘어갈 때 요때쯤 나오는 제도가 기미정책이란 정책이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간 개념이에요. 기미정책이란 게 뭐냐면 뭐 고삐나 둘레 이런 걸 이제 기미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민족을 통해서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제도를 기미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략 그렇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기미정책 나오면 당나라예요. 그리고 뭐 백제 고구려 멸망했던 게 당고종 때고 베트남도 복속시켰습니다. 대략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가 당현종이죠. 당현종은 여러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당현종. 당현종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이 문학 부분에 대해서 이 문학과 관련된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때 초기에는 정치를 너무 잘했었답니다. 개원의 치라고도 하고요. 학문 중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이 절도사 제도. 왜? 당나라가 점점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먼 변경 지역에 군사권과 사법권을 같이 군사권, 사법권, 행정권을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해 보낸 것이죠. 그걸 우리는 절도사 제도라고 합니다. 당나라가 점점 확장됐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절도사 제도는 지방의 이 군사적 세력을 키워줄 수 있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당나라가 멸망해요.
자, 또 하나 탈라스 전투,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당나라와 이슬람 세력이 붙었던 것인데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 여러분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슬람사 배우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바스와 당나라랑 붙었었는데 이때 당나라가 져요. 그래서 비단기를 상실하면서 당나라가 이제 쇠락기에 빠지게 되었었고요. 특히 이제 안사의 난, 그러니까 탈라스 전투에서 지고 그 다음에 바로 안사의 난으로 이어지는데 안사의 난이라는 건 뭐냐면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의 합성어입니다. 이들이 다 절도사들이죠. 즉 절도사들의 반란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게 바로 이 8세기 중엽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오게 되었었죠? 당 현종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귀비, 양귀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당나라의 수도가 또 그 장안이잖아요. 장안이 지금의 시안입니다. 예, 제가 이제 시안 역사 탐방을 갔을 때 그 일대 가면 다 양귀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양귀비, 예, 제가 이제 요 양귀비 석상 앞에서 이제 찍은 내용인데 사실은 이 양귀비가 여러분 보면 여기서는 되게 이제 좀 약간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되게 통통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의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여기도 되게 여리여리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좀 통통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겨드랑이 냄새가 그렇게 심했었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내죠. 예. 선생님, 근데 어떻게 당현종이 원래 이 양귀비는 자신의 아들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그러니까 즉 며느리를 빼앗은 거예요. 좀 약간 당현종도 문제지, 이상한 사람이죠. 나이 차이는 무려 35살짜. 예. 근데 당현종이요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냄새를 잘 못 맡았대요. 그래서 그 암내를 잘 못 맡았다라는 뭐 이야기도 전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얘기까지 조금 더 드리면, 그래서 이 당시에 당현종이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지만 그 이후 양귀비 뭐 등등에 의해서 상당히 좀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더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이제 당나라가 쇠락길에 빠지게 되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안사의 난이 8세기에 있었고요. 755년이니까. 그리고 9세기에 황소의 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소들이 난을 일으킨 건 아닌 건 아시죠? 예, 황소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가 주도했던 난이 황소의 난이고요. 황소의 난을 에 대해서 토황소 경문을 썼던 우리나라 사람 있죠. 맞아, 최치원. 예, 그가 글을 너무 잘 써갖고 막 황소가 그 글을 읽고 막 그 침상을 다 적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제가 볼 땐 그랬을까? 그 정도로까지 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황소의 난에 의해서 당나라가 완전히 쇠락에 빠지다가, 즉 절도사들이 막 각지에서 더 이제 발흥했겠죠. 최종적으로는 주전충의 난에 의해서 10세기 초에 907년에 멸망했던 것이 누구다? 바로 당나라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보통 7세기 8세기, 9세기에까지 많이 성장했었죠. 7세기, 특히 요 시대가 8세기잖아요. 그러니까 7, 8세기 때만 하더라도 거의 전 세계 가장 중심이었던 나라가 8세기 중엽부터 8세기 말부터 9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쇠락하다가 최종적으로 10세기 초에 멸망했던 나라가 바로 당나라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나라에서는요, 경제와 문화 파트가 거의 시험 문제 나옵니다.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당나라의 경제는 2년 산모자기 이때부터 조금씩 몇몇 지역에서 가능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3번 농사를 짓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차, 요게 중요했어요. 그 차가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인 건 티인 건 아시죠? 예, 티입니다. 이 중국 하면 차가 여러분 워낙 유명합니다. 우리 지금 중국 여행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못 갔지만 한때 중국 여행 가면 차 많이 사오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국의 차는요,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어요.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게 워낙에 먼 기간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상할 수 있어서 한번 볶아서 나왔던 차가 홍차 이런 게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중국에서 유럽으로 차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상인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이적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그래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참 당행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노래가 좀 약해요. 자, 당행이다. 당나라에는요, 행이 있습니다. 당나라에는 행이 있었다. 요거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참 제 강의 들어주고 계셔서 참 당행이다. 당나라에는 행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상인들 조합이에요, 행이라는 게. 그리고 비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전이 일종의 어음입니다. 어음.
당나라에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정치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뭐 여러분이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저는 여러분들 젊은 분들 이제 대학생이 되시고 또 그 이후 이 나라의 미래 주역으로 살아가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많이 좋겠고,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어떤 이념 어떤 정책 성향을 갖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당비를 내시는 좀 정치에 관심 갖는 청년으로 살아가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나라에는 비전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어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박사라는 것도 있었죠. 무역을 담당했던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역 담당 관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 시박사는 당나라 때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명나라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송나라 때도 있고 원나라 때도 있었고 명나라 초기까지 있었던 게 시박사예요. 그 해양 무역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시박사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의 율령체제, 이거 교과서 체제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할까요? 깊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당나라에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균전제라는 제도가 있었고, 균전제에 의한 세금 체제가 조용조국, 균전제에 의한 군사체제가 부병제거든요. 하나씩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당나라에는 균전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줬던 제도예요. 뭐 물론 당시의 땅도 구분전과 영업전으로 구분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야, 땅 나눠줬지? 땅 나눠줬지? 그러면 너네 세금 내. 이게 바로 조용조예요. 여기 앞에 조는 뭐냐면 일종의 토지세. 너 농사 지으면 농사에 대한 토지세 내. 요 가운데 용이라는 건 뭐냐면 성인 남자들이 노동력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이걸 용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조라는 건 뭐냐면 뭐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에 납부하는 거. 선생님, 이거 수업 듣다 보니까 고려나 조선시대 때 세금 체제랑 거의 비슷한데요?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의 세금 체제. 여러분 그 한국사 배우다 보면 이것과 관련된 게 뭐예요? 영정법이고, 요거 관련된 게 균역법이고, 요거 관련된 게 대동법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 체제. 즉 우리나라 이 조선의 이 세금 체제가 중국으로부터 사실은 그 근본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작이 수나라였고, 수나라 때는 얼마 못 갔으니까 수나라가 당나라의 이 제도를 우리나라가 많이 받아들이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요 세금 체제. 요것도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요. 또 야, 너네 땅 나눠줬잖아. 그러면 땅 나눠준다고 너 농사 짓는 것인데 농사 늘 짓는 거 아니잖아. 농사를 안 질 때나 혹은 아주 국가에서 위급할 때 너 나와서 군사적 책무 다 해줘라는 게 부병제예요. 즉 균전제를 바탕으로 이어졌던 게 요 세금체제와 군사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완벽에 가까웠던 체제 자체가 안사의 난, 즉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에 의해서 무너져요. 농민들한테 땅을 못 나눠줘. 몇몇 유력자들이 이제는 장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농민들 한 명 한 명한테 땅을 못 나눠주니까 장원이 되면서 이 균전제 체제가 무너지죠. 자, 균전제 체제가 무너지면 조용조 체제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지면서 양세법, 1년의 세금을 2번 걷는, 그것도 재산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양세법. 양이라는 게 일을 뜻하죠. 그리고 부병제도 무너지죠. 왜? 균전제가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모집해서 군대를 사용하는 모병제가 등장했던 것이에요. 즉 뭐를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안사의 난을 기준으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체제가 있었으나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장원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양세법, 모병제가 순차적으로 등장하게 됐다. 거의 이제 뭐 거의 동시대에 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양세법은 호구별로 자산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제도로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징수하였고요. 자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한 차등과세라는 점에서 조용조와 구별된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문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당나라의 문화는요, 귀족적이며 국제적이며 개방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보다 더 큰 개념을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개방적이에요. 특히 종교에 대해서, 특히 타 이민족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으면 제국이 될 수 없어요.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은 개방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와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이제 점점점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문화적 제국으로 더 성장하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당나라처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이 개방성이라는 말은 아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세계사의 대부분의 나라에 다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당나라의 특징은 귀족적이며 국제적이며 개방적입니다. 먼저 외래 종교가 많았어요. 당시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이슬람교 사원이 당나라 장안에 다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너무나 개방적이었었어요. 그다음에 훈고학은 여러분 언제 이후에 시작됐다고 했었죠?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었고요. 한나라 때부터 시작돼서 당나라 때 그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그 정점이 누구냐면 공영달이라는 인물이에요. 공영달이 오경정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문제는 공영달이 이 훈고학, 그러니까 유학 체제를 완벽하게 정리해내거든요. 이 책을 써.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유학 발달이 좀 저해돼요. 왜요? 유학이라는 건 여러분, 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조금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있어, 이런 생각도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과거 시험에 이게 바이블이 되거든요. 교과서예요, 거의. 과거 시험 교재예요. 즉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 오경정의를 달달달달 잘 외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문이 오히려 더 좀 위축되죠. 수축되는, 위축되었던 이유가 바로 공영달의 오경정이에요. 즉 오경정의로 인해서 훈고학이 거의 완성에 가깝게 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학문 발달에 위축을 가져왔다. 즉 열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 여러분 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문학 작품 할 때 시 한 편 딱 읽어주면 어때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때요, 여러분? 있어 보셨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서시 아닙니까? 서시. 딱 시 읊으니까 어때요? 좀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귀족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면 약간 귀족적인, 럭셔리한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당나라 하면 너무나 사랑했던 시인 두 명이 당나라에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백과 두보예요. 이백에게는 시선, 그다음에 두보에게는 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백 두보 나오면 당나라의 문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불교에서 현장이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그 만화 아시죠? 예, 애니메이션 아시죠?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촉, 예, 아시죠? 그게 뭐냐면 현장법사가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로 갔다 오는 그 과정을 이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현장이 모티브가 되는 것이에요. 현장이 실제로 당나라 시대 때 어디를 갔다 옵니까? 인도를 갔다 와요. 그래서 많은 불경을 갖고 와갖고 이 대안탑에 저장한 다음에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가 갔다 왔던 순례 행기를 썼던 책이 대당서역기예요. 그리고 당삼채라고 해가지고 당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 아주 여러 색깔이 나는 도자기를 수출품으로 유행했던 게 바로 이 당삼채고요. 주작대로라고 해가지고 장안성에, 이 장안성 앞에 쭉 뻗은 도로가 있는 것을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뭐예요? 당삼채. 중국 당나라 때 세 가지 빛깔로 된 도자기로 주로 무덤에 넣는 부장품용 그릇으로 많이 사용되었었고요. 주로 백색, 갈색, 녹색의 유약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무덤에 넣는 부장품 용기로 독이래요. 당삼채고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당삼채 것이 되겠습니다. 시안에 갔을 때 직접 찍은 것인데요. 이렇게 딱 봐도 정말로 색깔이라든가 이러한 그 예술품의 것들이 많이 좀 느껴져요. 당삼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당의 장안성인데요. 여기 쭉 뻗은 도로가 쫙쫙 뻗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작대로. 이게 바로 당나라의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딱 갔던 거 아닙니까? 제가 가서 당나라 시안에 갔을 때 이분이 바로 현장 법사님이십니다. 인도까지 갔다 오고 수고하셨고요. 그분이 이제 동상으로 이렇게 서 있고, 그분이 갖고 왔었던 불경을 어디에서, 요게 대안탑이에요. 대안탑. 이 대안탑에서 보관하면서 번역을 했었던 것이 바로 어느 시대? 당나라 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나라라 하면요, 일단 인물로 따지자면 당태종, 당현종 요 정도 살짝 인물로 정도는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경제와 문화 파트입니다. 경제와 문화 파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안사의 날 기준으로 균전제, 조영조, 부병제가 장원제, 양세법, 모병제로 간다라는 거, 문화 파트에서 이게 다 중요합니다.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2019년 6월 모평 문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자, 조조가 이제 위나라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조조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닦았는데 관료가 될 만한 인물을 가문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능력의 좋고 나쁨에 따라 구품으로 나누었다라고 해서 누구를 내려본대요? 중정을 내려보내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제도죠? 구품중정제고요. 구품중정제가 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어느 시대겠습니까? 당연히 위진 남북조 시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수시력 어디? 원나라 때고요. 귀걸해사 위진남북조 아니에요? 정답 2번이잖아. 이렇게 쉬워. 딱딱 떨어지잖아요. 말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별거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서상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원나라 때 배우면 나올 겁니다. 요것은 원나라,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오고요. 절도사 당나라 때겠죠. 예, 그 다음에 시박사를 통해, 시박사는 어디?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문제 1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2번 문제 보시면 2020년 6월 모평 문제래요.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의 황제는 삼장제를 통해 내치를 다지고 도읍을 러양으로 옮겼답니다. 이거 무슨 정책이죠? 저 기억나십니까? 한화 정책. 저는 1989년 한화 이글스의 전신이 빙그레 이글스거든요. 빙그레 이글스 어린이 회원 출신입니다. 그것도 서울에 살면서 아주 친구들의 모진 압박 속에서도 저는 그걸 지켜나갔었는데 어쨌든 한화 정책을 했었던 어떤 왕조? 북위. 왜? 삼장제 나왔고요. 러양으로 수도 옮겼다. 그 다음에 선비족의 뭐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뭐 금지시켰다. 이런 거에서 한화 정책 알 수 있습니다. 왕조니까 당연히 북위겠죠. 북위는 균전제 시행했습니까? 그럼요. 정답 1번. 떨어지잖아. 천호제는 우리 이제 징기스칸이 나오게 되는 이 몽골 제국 초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정화의 함대는 명나라 때입니다. 그다음에 네르친스크 조약은 청나라 때. 그 다음에 황소의 나를 계기로 쇠퇴했다. 이거 어디요? 당나라 말기 때가 되겠죠. 자,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020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교차와 융합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니까 당삼체가 나와 있네요. 삼색 도자기로 보는 국제교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왕조겠습니까? 당연히 당나라가 되겠고요. 당나라면 양명학은 명나라 때입니다. 사고 전서가 편찬되었던 건 청나라 때가 되겠고요. 200두보, 럭셔리 문화의 대명사 시문화, 200두보 등등 봐주셔야 되겠죠. 청명 상하도는요, 상하도는 송나라 때가 되겠고요. 주의가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것도 송나라 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당나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021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의 황제가 동돌고를 무너뜨리고 등장하였었다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당태종인데요. 중요한 거는 당태종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당태종이 있었던 왕조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당 찾아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당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침공하였습니까? 이것은 원나라입니다. 인도양에 정화함대를 파견했던 건 명나라. 우리가 아직 여러분 배우지 않았지만 똑같은 선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던 건 청나라. 이슬람 세계와 탈라스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게 바로 당나라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흉노 견제를 위해 대월제와 동맹을 추구했던 것은 한나라. 그 중에서도 한 무제가 되겠습니다. 보냈던 인물은 장건이고요. 할만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진남북조 수, 당나라 같이 배워봤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 주시는 습관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